유의미하게 우리가 상승이라는 얘기를 하려면은 최소한 2,000조 정도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피봇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전에는 금리 인하는 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라쿤 자산운용의 홍진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 또 대표님이 사실 기관 투자자이시긴 한데 네. 또 일반 그 여느 기관 투자와 좀 다른 뷰를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투자는 호흡이라든지 어떻게 본다면 네. 약간 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좀 참고를 하고 또 인사이트 얻을 만한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시장 상황을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시장에서 이제 긴축 이후에는 경기 침체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 요즘 유튜브도 보면 난리도 아니죠. 경기 침체 온다 그러고 막 금융위기 뭐 IMF 막 장난 아니잖아요. 네. 저희도 사실 약간 좀 일주일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월가의 큰 손들도 근데 네. 뭐 폭락장이 한번 더 찾아올 것이다. 네. 그래서 뭐 S&P가 뭐 3,100이냐 3,200까지도 한번 빠질 것이다.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러한 리스크가 아직도 좀 자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뭐 당연히 내년에 뭐 좋을 거다, 대호황이 온다,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요즘에 그 금융위기 전문가들이 또 너무 많아지셔가지고 그래서 이런 건 참 또 오랜만에 보는 참 신기한 현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단편적으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저희가 2020년 2월, 3월 저점 찍고 올라올 때 그때 지금도 검색해 보면 나올 거예요. 4월 위기설. 5월 위기설, 6월 위기설, 7월 위기설. 이제 시장은 반등은 했는데, 유동성의 힘으로 반등은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중소기업들 뭐 크레딧 리스크가 있고, 뭐 또 몇 월 되면 또 무슨 리스크가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항상 있었는데, 그거를 씹어 먹으면서 장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내년에 장이 뭐 좋을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매크로에 대해서 펀더멘탈을 전망하는 건 하는 건데 그거랑 주가를 1대1로 매치시키는 거,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또 폭락을 할 거다, 이게 일단 첫 번째 함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안 좋더라도 내가 그래서 주식을 다 팔고 떠나야 하느냐, 내가 다르게 대응할 방법은 없느냐, 이거는 또 다른 얘기다. 이런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펀더멘탈한 얘기부터 해보자면은 사실 올해도 경기가 좋았나요? 경기는 항상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막 이제 침체, 폭락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물론 그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맞긴 맞는데 저는 좀 의아한 게 왜 이렇게 새삼스럽게 일어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작년에도 수요가 그래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는데, 좋은 쪽은 좋았고, 안 좋은 쪽은 안 좋았고, 특히나 또 미국 위주로 좋았고, 미국에서는, 또 그, 재정 지원이 컸잖아요. 그런 맞아요. 수요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티고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 꺾이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드니까 공장이 가동률도 줄일 거고, 뭐 이런 스토리로 흘러가는 거, 맞아요. 그렇게 흘러갈 건데, 그거는 이미 우리가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년으로 더 연장된다라고 해서 갑자기 대침체? 대폭락? 이거는 좀 약간 어색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기는 이미 안 좋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올해 내내 화두가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중이잖아요. 어젯밤에 또 이제 미국 CPI 7.1% 나오고, 맞아요. 또 환호를 하다가 또 뭐 주가는 꺾이고 했었는데 그래도 플러스로 끝나긴 했지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니까 그러면은 중국인들이 또 돈을 쓰기 시작하면 또 인플레를 가속화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또 있는데, 이런 주장도 저는 좀 굉장히 어색한 느낌이 드는 게,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의 주범이 뭐였는가라고 했을 때 일단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코로나고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근데 코로나가 거의 끝나갈 시점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고, 그 다음에 그래서 선진국이나 웬만한 국가에서 코로나는 이제 올해는 더 이상 이슈가 아니었는데 중국이 뒤늦게 락다운을 굉장히 거칠게 하면서, 그러면서 중국이 가동이 되지 않으니까 이게 또 인플레이 주범이 된 건데,
그러니까 중국이 굴러가지 않았다라는 거는 인플레의 주범이었다는 거죠. 어떤 경로로 그렇게 됐냐면은, 중국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상하이나 홍콩을 통한 물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그렇게 그 생산이 잘 안 되고, 물류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들 실적 발표를 보면은 이번에 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이 나빠졌다. 이런 얘기가 절반이고, 그 다음에 물류비 상승으로 실적이 나빠졌다. 이런 얘기가 또 절반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는 다 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락다운은 글로벌 경제에 수요 축소와 공급 축소 두 가지를 다 기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인플레이션의 주범으로 지목됐다라는 거는 공급 측면에서 공급 부족으로 좀 더 많이 기여를 하지 않았나라는 거고, 그러면은 중국이 다시 재가동이 된다, 풀린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수요 공급 양쪽으로 다 확장이 되는 영향을 줄 거고,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공급도 늘어날 건데, 그러면은 둘 중에 어느 쪽으로 더 크게 기여를 할 건가라는 건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한 뭐랄까 경제 봉쇄가 이미 많이 풀려가는 중이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좀 약간 막바지 국면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그래도 디플레가, 그러니까 인플레가 더 완화되는 쪽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혹자는 그 얘기도 해요. 이제 중국이 락다운을 완연히 해제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는 뭐 거의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푸는 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럼 여기서 이제 중국이 이렇게 대책 없이 백신도 부족하고 병원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에서 대책 없이 제로 코로나를 해제를 해버리면은 확진자가 급증한다. 실제로 급증하고 있고요. 그걸 또 우려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치명률이잖아요. 맞아요. 중국의 치명률이 지금 1%대까지 떨어졌거든요. 11월에 1%대로 떨어졌어요. 그 전까지 중국만 4% 넘어가고 글로벌은 다 1%에 진입을 했었는데, 그게 중국의 치명률이 계단식으로 딱 떨어진 게 올해 봄에 그 상하이 봉쇄할 때, 상하이에서 확진자 엄청 늘어나고 상하이 봉쇄됐을 때 그때 치명률이 2%대로 떨어지거든요.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치명률이 감소하다가 11월에 1%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작년 말 올해 초에 이제 위드 코로나 한 해 만에 얘기를 할 때, 그때 치명률이 중요하다라고 여러 분들이 이야기했었고, 저도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 결국 이게 죽느냐 아니냐의 문제이고, 그래서 이게 별로 심각하지 않다, 걸려도 죽지 않는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도 그렇게 잡히고 나면은, 이거는 이제는 그냥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정책적인 그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한국은 잘 굴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데이터가 이제 심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뭐 중대 발표라고 해서 발표한 걸 보면은 그 60대 이상 고령층 대상으로 백신을 먼저 맞추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한국이 위드 코로나 하기 시작할 때, 혹은 한국이 백신을 도입하기 시작할 때 했던 거랑 되게 비슷한 경로로 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난다라는 것도 일단은 어느 정도 뭐 그다지 나쁘지 않게 볼 측면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이제 썰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시위가 되게 격해졌잖아요. 백지 시위하면서. 네, 백지 시위. 네, 근데 이것도 일종의 순수하게 뇌피셜인데, 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명분을 제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최근에 중국이 일단 중국이 원래 시진핑 집권 이후에 그 연초에 GDP 타겟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GDP 타겟을 정확하게 맞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다가 최근 2년 사이에 이 타겟을 하회하는 효과가 나왔거든요. 타겟을 하회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물론 당연히 작년은 그 기저효과로 좀 높게 나오긴 했는데, 아무튼 그 중국이 원래는 굉장히 강한 통제 국가이고, GDP 그 국가의 생산량도 연초의 목표와 연말의 실제 성과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그런 이상한 성과를 내온 국가인데, 이제 그게 흔들리고 있단 말이죠. 그게 흔들리는 와중에 그러면 이게 봉쇄의 영향으로 경제가 잘 안 굴러가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봉쇄를 계속하면은 국민들의 불만이 더 커질 거고 경제는 안 굴러가고 그러면은 이제 공산당의 그 당위성, 당신네 자유를 우리에게 맡기면은 우리가 잘 살게 해주겠다. 이 그 핵심적인 큰 그림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산당은 굉장히 이걸 두려워할 건데 그렇다고 마냥 풀었다가는 일단은 첫 번째 그동안 공산당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효과가 없었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꼴이 되고 그 다음에 치명률이 낮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풀면은 진짜 한 수천만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좀 힘든 거였죠. 그런 상황에서 치명률은 낮아졌고 국민들은 풀어달라고 시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 뭐 원한다면 풀어줄게. 너네가 원해서 푼 거야. 근데 그렇기 때문에 좀 사망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당에다가 책임을 돌리지 마라. 이럴 수 있는 명분을 찾은 거 아닌가라는 뇌피셜. 네. 뇌피셜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제가 들리고 말씀하신 게 인플레이션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 이슈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약간 공급 사이드에서 발생하는 그런 이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최근에 이제 뭐 PPI인데 CPI 그 현황을 보면은 PPI가 한 CPI 2, 3개월 정도 선행을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그 말씀하신 좀 근거가 될 것 같고 시장에 비관론자들이 많긴 하지만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는 무조건 양면이 있잖아요. 무조건 나쁜 것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서 너무 좀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궁금한 게 정리를 아주 잘하시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이건 또 제가 실제로 받은 질문이긴 한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번 달 포함하면은 10개월 연속인가? 아무튼 9개월 연속 동안 무역 적자잖아요. 이런 적이 사실 별로 없었잖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외국인들의 자금이 신흥국으로 좀 쏠리다 보니까 거기에 수혜를 입고 지금 수급적으로 사실 좀 반등을 해서 지금 한 2,300, 2,400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펀더멘탈의 그런 기초라고 볼 수 있는 이 무역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다시 하락하지 않을지 이런 질문들을 사실 많이들 하시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원래 시장에 대한 얘기를 거의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제가 이례적으로 10월에 방송 나왔을 때는 지금 주식하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 그 다음에 마침 또 운 좋게 시장이 좀 많이 반등을 하더라고요. 근데 10월 반등하고 11월까지 반등을 하고 나니까 11월 둘째 주에 어느 방송에서 제가 이제는 좀 다시 좀 부담스러워졌다. 네, 제가 10월에는 굉장히 좀 기분 좋게 좀 약간 타이밍까지도 좀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이례적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좀 다시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잘 모르겠다고 쭉 말씀을 드려왔다가 10월에는 이례적으로 괜찮은 것 같다라고 선회를 했다가 이제는 다시 평소처럼 잘 모르겠다라는 쪽으로 돌아선 상황이고요. 그 10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 9월 30일에 9월 마지막 날 장이 끝났을 때 그때 그 코스피 시가총액이 1695조인가 그랬어요. 1700조를 하회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코스피 순이익 전망치는 한 170조 정도가 되고 있었고 물론 계속 하향되는 중이어서 그것보다 더 빠질 걸로 보긴 했지만 아무튼 딱 그 시점만 놓고 보면은 PER 10배 미만으로 떨어졌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제는 그 방금 언급하신 대로 그 CPI의 선행 지수들, CPI의 선행 지수인 뭐 PPI도 있고 아니면은 PMI 지수 중에 프라이스라는 지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물류라던가 그러니까 물류 운임 지표들. 아니면은 유가도 빠져 있었고 유가가 계속 딱 그 상태로 지속이 된다면 이제 조만간 우리는 YOY로 전년 대비해서 유가가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국면을 이제는 우리가 관측을 할 건데 등등등 여러 가지로 CPI가 꺾이는 그림을 보이고 있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런 말씀을 드리면은 되게 막 싫어하시는 거예요. 막 또 어디서 또 무슨 개미 꼬드기려고 이런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일단 그 펀더멘탈리 이제 우리를 억누르던 그 CPI가 풀려가고 있고 뭐 CPI가 풀리고 나면 그 중앙은행에서도 더 이상 이렇게 옥죄할 필요는 그 명분은 상실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들의 심리, 투자자들의 심리는 너무나 비관적인 쪽으로 편향이 돼 있었고 거기에 방점이 이제 밸류에이션이 싼 국면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그 전체 시장을 평가는 4가지 관점에서 전부 다 긍정적인 쪽으로 꺾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0월에는 좋았는데 이제 11월 되고 12월 되니까 또 시장이 또 흘러내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1900조 넘어가고 막 2000조 이렇게까지 갔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때 이제 순이익 전망치는 160조 넘어서 150조까지 내려왔고 더 중요한 건 내년이잖아요. 내년 전망치가 연초에는 올해 180조, 내년 200조 이렇게 연초엔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 연 중순쯤에는 대충 170, 180 이 정도 됐다가 이제 지금은 150, 올해 150조, 내년 140조 이렇게 역성장을 다 전망을 하고 있고 네.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150조까지 떨어졌고 내년은 그보다 더 역성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1900조를 지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물론 PER 레벨로 보면은 이제 한 13배 이렇게 된 거라서 요게 또 뭐 레인지 금 상단 아니냐? 그럼 이제 다 팔고 떠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과거의 코스피 밴드는 뭐 10배, 12배 사이였으니까. 그러니까 뭐 13배니까 이제 밴드 상단 뚫었으니까 너무 비싼 거 다 팔고 떠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볼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국은 사이클 산업이 워낙에 많고 특히나 지금 반도체가 다운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익 전망치가 이렇게 하향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익 전망치 하향될 때 PER 밴드는 뭐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밴드 상단이니까 팔자 이건 아닌데 어쨌거나 이거를 여기서 1900조에서 오늘은 이제 1880조 이 정도 내려오긴 했던데 여기서 다시 뭔가 유의미하게 우리가 상승이라는 얘기를 하려면은 최소한 2000조 정도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2000조를 가기 위해서 이익 모멘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뭐 연준이 돈을 풀겠다 뭐 이럴 것도 아니고 예, 저는 그 연준이 피봇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사실 중간에 피봇의 정의가 다시 좀 바뀌어 있긴 하던데 여기서 피봇의 정의는 다시 돈을 푼다, 네. 금리를 인하한다 네. 라는 걸로 봤을 때 금리 인하는 저는 뭐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실업률이 올라가기 전에는 금리 인하는 하지 않는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미국의 실업률은 지금 너무나 튼튼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막 피봇을 해서 유동성에 기대서 반등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뭐 1880조에서는 시장 전체적으로는 더 기대할 거는 좀 없지 않나.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달 들어서 제가 계속 하던 얘기는 그냥 이대로 마무리하자 올해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네, 만약에 여기서 2000조를 찍고 내년이 되면은 또 네. 내년 피곤하거든요. 내년 어차피 이익 안 좋은데 계속 이제 실적 발표할 때마다 물론 좋은 회사들 바텀업으로 좋은 회사들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큰 기업들은 실적 발표할 때마다 전년 대비해서 뭐 이 정도 또 감익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 계속 할 건데 그런 와중에 그래도 만약에 한 1700조, 1800조인 상태에서 내년을 맞이했다.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 업황 바닥이 어디냐, 실적 안 좋은 거 어차피 다 알고 있다. 언제 바닥을 찍느냐? 그럼 우리가 미리 저가 매수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다들 시장에 접근을 할 건데 막 2000조 찍은 채로 내년이 되면은 어떻게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적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도 안 좋은 실적 나오면은 역시 반도체 업황은 아직 바닥이 한참 멀었군요. 이러면서 또 막 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 올해는 그냥 이 정도로 좀 마감하자. 네, 마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무역 적자는 사실 저는 크게 걱정은 안 해요. 어차피 뭐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 IMF 이후에 우리가 처음 맞이하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거는 순전히 중국 공세 때문이고 중국이 한국 물건 안 사가주니까 아직 그 수출에서 점유율이 25%, 30% 정도 되는데 근데 안 사가니까 당연히 수출은 꺾이는 거고 그 다음에 환율도 높은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올랐으니까 당연히 무역 적자가 나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환율 안정화되고 그리고 에너지 가격 떨어지고 그리고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고 이러면은 저는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역 적자 때문에 올해도 올 하반기에도 환율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환율도 과거에 이 정도 1,400원 환율이 갔을 때는 CDS 프리미엄이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엄청 높았거든요. 맞아요. 400bp 막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한 130bp 뭐 이 정도로 그냥 환율 한 1,100원일 때나 환율 1,300원일 때, 1,400원일 때나 별로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달러가 강하기 때문에 원화도 그냥 다른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약세가 됐던 거고요. 무역 적자에 대해서도 글로벌 투자자들이 별로 우려를 하지 않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무역 적자는 일단은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푸는 게 우선이 돼야 되고, 만약에 제로 코로나를 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한국에서 원래 사가던 중간재를 더 이상 한국에서 사지 않고 밸류체인을 다른 나라로 바꿔버렸다. 이런 게 확인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고민을 해야죠. 그러면 정말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 가져갈 수 있는 쉐어가 줄어든 거니까. 네. 그래서 일단 중국이 제로 코로나 푸는 게 우선이고 그 이후에 굴러가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푼다라고 해서 이게 단기간에 모든 게 해결되지가 않잖아요. 특히나 인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앞서서도 말씀하신 치명률이 1%대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사실 14억 인구에서 1%대면 상당히 많은 거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뭐 우리나라도 겪었지만은 뭐 그런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뭐 병상이 모자라고 그런 약간 우여곡절을 좀 겪은 다음에 맞습니다. 그런 좀 기간이 필요한 다음에 좀 소비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앞으로 몇 개월간은 막 그렇게 크게 기대하는 건 약간 좀 위험할 수 있다? 내지는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리를 너무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칭찬 많이 해주신 처음이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상황은 좀 그런 것 같고요. 네.